네. 10월 26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JDI 파트너스 김대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요일 유연타증권 박진희 부장님이 하시는 코너인데 회사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긴급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참 이상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 아침에 정말 그 알파벳 뭐 실적 악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에 급락을 했었단 말이죠. 7% 이상씩. 어쨌건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네요. 선물과 현물에서. 맞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시장을 마감하고 오늘 시장을 평가할 때 10월 한 달 기간 내에서 오늘 장이 가장 의미가 있는 하루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지수가 2250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10월 한 달을 쭉 펼쳐놓고 보게 되면 지난 10월 7일쯤에 2250포인트 한번 태핑 두들겼고요. 그리고 10월 17일쯤에 2250포인트를 한번 더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몸통으로 돌파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약간의 못 미치는 지수이지만 몸통의 상황으로 돌파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10월 17일 오늘 이 세 꼭지점을 판단해 보게 될 때 한 번의 고점이 있었고요.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고점이 있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 나갔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통 쌍바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흐름에서의 오늘 기존의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240, 50 구간을 몸통으로 돌파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의 의미 부여를 하는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만 많은 평가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최소한 시가총액 10개 종목에 대한 흐름을 판단하면서 이 장이 어떤 장인지를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총 상위 10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당연히 1위고요. 두 번째가 LG에너솔루션, SK하이닉스, SDI,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이 종목들이 시총 1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대략적으로 두세 종목을 빼고 현대차, 기아차를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략 2, 3% 정도 상승률이 세게 나오는 장이었죠. 네. 그렇다면 지수의 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장 상황이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로의 진행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의 변곡점에 대한 외국인의 선침의 성격의 국내 주시장에 대한 유입이다. 오늘까지 해서 아마 14일, 15일 연속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한번 28일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의미 부여는 어떤 내용이냐면 11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아니고요. 11월에 그 MSCI 지수 반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네. 5월과 11월에 있고요. 이게 반기 리밸런싱이고요. 2월과 9월이 분기입니다. 이 반기에서는 종목 간의 재조정도 있겠지만 국가 간의 재조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 신흥국 지수에 중국이 대략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17%, 인도가 한 15%,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조금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 조절할 때 중국에서 빼서 우리나라에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거 빼서 인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런 부분들. 왜? 11월 11일에 그 리밸런싱 관련한 종목들의 그 현황을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매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리밸런싱과 관련된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히 9월 28일부터 외국인들이 대략 한 14일, 15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내용들은 11월에 나올 그 재조정 관련해서 국가 비중에 대한 상향화 될 수 있는 여지도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주요 그 흐름에 대한 의미 있는 포인트는 2250포인트를 몸통으로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7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장은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포인트였고, 외국인의 의도된 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전체 시장 내용적인 면에서 안 좋았습니다. 뭐 250개가 상승하고 한 600, 뭐 4, 50개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오늘 삼성전자가 3% 거의 네. 한 3천억 이상을 샀어요, 외국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 지수가 0.6% 올랐나요? 0.65% 올랐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3% 오르는데 0.65라면 다른 건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었죠.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개인도 매도했는데, 외국인은 주식을 살 때 뭐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작은 종목들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 매도 동향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시가총액 한 22 내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시장을 끌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그 시장의 질적인 부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은 바닥에서 지수 관련 종목들이 먼저 끌어올리고요. 키높이를 좀 올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관이 들어옵니다. 기관이 왜 오늘 매도를 했을까요?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글쎄요. 기관은 제가 어제 그 은행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은행 이 친구가 점심 먹으면 하는 얘기가, 너희 요즘 금리도 올라가고 보너스 나오지 않냐? 실적도 좋게 나오던데? 그랬더니, 야, 요즘 난리다. 왜? 그랬더니 대출 연장뿐만이 아니고 은행들이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금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있다. 증권사는 이보다 더합니다. 증권사는 최근에 뭐 PF 관련한 내용들, 그렇죠. 이슈가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증권사들은 지금 현재 현금을 최대한 동원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문사, 운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보면 우리 그 금융 정책을 진행하는 이 수뇌부들은 항상 뒷북입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현금을 마련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전적으로 예견해서 그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이슈입니다. 지금 현금 마련한다라고 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거 항상 뒷북 정책의 일환이고요.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과거에도 시장의 그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기관 동향을 보게 되면 가까운 예로 코로나 때 주식을 누가 샀을까요? 바닥에서 1,400포인트. 개인하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은 1,400포인트 저점 찍고 2,400포인트 넘어갈 때, 이때 그 3,116포인트가 올라갈 때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기금의 보유 한도 초과 때문에 1년 동안 주식을 팔았거든요. 네. 개인이 1,400포인트 수준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조금의 수익이 났을 때 바로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쭉 끌고 가서 그 연말까지의 상황에서 주식을 팔았죠. 최대한 수익을 가져갔던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환율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1,300원에서 딱 꺾어지는, 1,000원까지 꺾어지는 이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시장 판단을 해서 주식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총평의 말씀을 드리면,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내 종목은 다음에 올라갈 순번을 기다리는 의미 있는 상황에서 하루였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전체 시장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르지 못한 주식들도 사실은 오를 수 있는 밑작업이 오늘 된 것이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네. 너무 긍정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경험치를 통해서 네. 물론 막연한 뭐 희망 고문이다, 막연한 상승에 대한 분위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아까 근거와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감으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환율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의미 있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의 의미 있는 돌파 구간에서 흐름, 그리고 매매 동향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시장의 전환점에 대한 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이 어쨌든 1,420원대로 내려왔어요. 네. 1,500원대까지 깨지는 거 아니야? 말씀하신 그 마지노선. 그렇죠.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물론 더 지나봐야지 알겠죠. 일단 이게 정점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변동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일 그 미국 시장에서 시장의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두 가지 그 상황에서의 흐름의 그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졌거든요. 속도론 얘기가 나왔죠. 연준 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네. 통상 연준에서는 이 회의 이전 일주일 기간을 엠바고로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메시지가 거의 마지막 메시지고요. 지난 금요일, 어제, 그리고 오늘 뭐 장 전에는 한 말씀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속도론,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반대편의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달러 인덱스 상황에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아까 종합지수의 꼭지점을 말해서 제가 쌍바닥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원달러를 가지고 한번 가격 변화의 흐름으로 한번 어떤 모양인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말 28일 정도에 1444원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14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1444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이후에 전일 다시 1444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1420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판단해 보십니다. 하나의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이죠. 꺾였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1차로 1420원이 하향 돌파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종합지수는 230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400원이 깨지게 되면 그 뒤에는 2500까지의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입니다. 지금 받치겠죠. 1426원 수준이기 때문에 네.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1444원의 고점 부근에서의 상황은 이제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왜? 두 번, 세 번의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매물이 어마어마하다는 수를 찍죠.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늘어지면서 하락할지 아니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면서 하락할지는 시장 상황의 흐름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환율 시장도 좀 우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주 핵심적인 이슈인데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의 위안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깊이 있고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이후 말씀드린 시간을 갖고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화하는 첫 번째 조짐에서의 내용은 위안화입니다. 그것이 튄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라앉는다는 건가요? 지금 장이 왜 하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잘 판단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이 엄청난 나라죠. 뭐 천조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국방비를 1000조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방비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1000조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잠깐 얘기가 빗나가서 사회자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공군력 1위가 미 공군입니다. 네. 2위가 어딜까요? 2위요? 네. 우리나라 항공기 450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역시 중국이지 않을까요? 미 해군입니다. 예? 미국과 미 해군? 미 하나로- 공군과 미 해군입니다. 미 공군과 미 네, 해군. 그렇습니다. 하긴 우리가 탑건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그 네. 미 해군이었죠. 맞습니다. 네이비.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국의 패권 경쟁인데요. 이 시장에서의 하락의 좀 매크로한 내용에서의 부분은 여러분 어렵고 미국 중국 환율 얘기하면 어렵다 하고 채널 또는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고요. 시장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장이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요인이었고요. 미국은 철저하게 2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영국이 1970년대에 굉장히 산업이 부흥하면서 2위 수준에서의 미국을 능가하지는 못하겠지만 미국에 육박하는 수준에서의 경제력을 자랑했죠. 파운드 폭락시키면서 IMF 들어갔습니다. 네. 1980년대 일본이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융성해지고 미국을 침범하는 형태에서 경제 규모를 자랑을 했습니다. 프라자 협의를 통해서 엔화 폭락시켜가지고요. 잃어버린 30년 됐습니다. 1990년대로 오게 되면 러시아, 그때 소련이 이제 연방이 해체되면서 91년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소련 경제가 막 성장할 때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불금 사업을 소련하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소련,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하니 러시아 루블라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국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한국 비롯해서요. 우리 불금 사업하면서 러시아와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러시아부터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남미 국가들을 다 이때 IMF로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가 90년 후반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 중국이었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경제가 초호황, 세계의 공장으로 완전하게 성장하는 국면에서 미국의 GDP 50%까지 육박하는 G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근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뭐가 터졌을까요? 금융위기가 빵 터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자기 나라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더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지금 현재 한 70%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부터 관세를 추진했죠. 막 올라오는 중국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추진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적인 노선을 하고 있는 그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크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중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네. 2020년도에.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환율로의 상황을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연초에 달러당 6위안이었거든요. 올 연초. 지금 슈팅 나오면서 고점 돌파해버렸습니다. 네. 7.2위안에서 어제 그제 7.4 근처까지 올라갔다 잠깐 쉬고 있는 형태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일단 중국은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본과 미국이 가장 미국 채권에 대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죠. 이제 많이 그래도 좀 팔아가지고 이제 한 9천 몇백억 달러 정도 있다고 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미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중국이 수출 위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은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수 시장이, 내수 경제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물가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철저하게 그 위안화를 방어하고 있던 상황 하에서 이번에 고점 천정을 뚫어버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짧은 토막 뉴스지만 어제 그제 나왔던 뉴스들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요런 토막 뉴스가 있어요. 제가 어제 봤고요. 오늘 찾아봤는데 뉴스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중국에서 위안화 7.2 위안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시진핑 행정부가 3기 출범하면서 이제는 시장에서 인위적인 그 환율 정책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발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일시적인 슈팅이 한번 나오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 시장 경제에 맡겨놓게 되면 시장은 한 번의 슈팅이 있지만 그 후에는 자율적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시장이 움직여집니다. 미국도 금리 드라이브를 왜 금리 드라이브를 지금까지 걸었느냐? 중국을 견제거든요.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네.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지금의 금리 4.4%까지 올릴 만큼의 미국의 물가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대중국 견제용이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서 환율 강세를 유지해버린 거죠.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미국과 무역 관세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었죠. 네. 미국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한 9개, 10개 정도 됩니다. 규제를 통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하락을 유도했어요. 이게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죠. 그렇죠. 미국의 간접 투자를 통해서 펀드의 핀테크주 또 교육 관련주들을 많이 샀습니다. 펀드에 담아놨거든요. 근데 규제를 팍 때려버리면 주가 폭락을. 중국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주가 폭락하게 되면 미국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손실률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국가가 박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환율을 강세시키고 중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시진핑 3기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네. 출범을 하고 시진핑 정부에서도 위안화에 대해서 인위적인 가격 흐름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작은 얘기지만 그 무역 관세 지금 네. 35% 정도 취하고 있을 겁니다. 이걸 조정하겠다라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품을 많이 수입하는데 무역 관세를 35% 계속 유지하면 수입 물가가 높아서 실생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요 화해 무드가 조금씩 진행되면
전 세계 글로벌리 금융시장의 변화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극단으로 치닫던 미중 관계 현상에서의 조그마한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매크로한 내용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을 만들어가는 헤게모니입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판단하고 알고 계시면, 아, 금융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거기에 주식시장은 이런 형태이고, 종목을 들어가면, 아, 오늘은 삼성전자가 올라갔지만, 내일은 뭐, 오늘 많이 빠른 LG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까지의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거칠게, 큰 틀에서의 얼개 수준에서의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시간 될 때마다 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러분께 중간중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말씀을 일단 미국의 파워가 네. 계속해서 이제까지의 그 천조국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파워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네. 이게 다 먹히는 이야기들인데 네. 지금 최근에 사우디가 지금 반기를 들었잖아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브릭스에 가입을 했다. 브릭스는 자원개발국들의 네. 모임으로 수장은 러시아와 중국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스위프트 달러에서 그 러시아가 빠지면서 네. 이게 혼란을 겪을 때 그 모임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 위안화로 결제하고 뭐 하여튼 이런 달러 패권까지도 건드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네.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 결국 약해지면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말씀하신 사회자가 내용이 페트로달러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결제 수단을 원유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결제 수단을 무조건 달러로 했습니다. 오펙 기구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제 수단을 달러로 해서 이걸 그 달러 결제 수단으로 이제 이용을 했는데요. 중국이 1대1로라고 해서 2014년도에 하나의 그 길과 그 다음에 금융과 경제를 하나의 일로로 가져간다는 1대1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사우디가 이제 중국과 부분 가까워지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우디에서 이번에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그 왕세자, 거기는 왕세자가 총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왕세자가 뭐 국내도 방한한다라고 했다가 취소하는. 빈살만. 네네네. 그 우리 지금 그래가지고 다 그 날라간 거 아니냐? 우리도 그 엑스포 신청했다고 갑자기 튀어나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산에서 BTS가 공연한 것도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행사를 한 건데,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가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신호를 주는 거죠. 우리 지원 안 하면, 우리 손 안 들어주면, 우리 페트로달러, 위안화 결제도 한다? 니들 한번 봐라? 우리 지금 원유 팔아서 돈 많아. 우린 지금 돈 많기 때문에 이거 한다? 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엑스포 유치와 관련돼서 힘겨루기라고 할까요? 이런 과정에서 뭐 중국과 좀 친해졌다가 멀어졌다가. 근데 사우디와 미국은 절대 우방 국가이거든요. 가까워졌다 떨어질 수 없다. 멀어졌다. 하긴 이제까지 그 모든 군사력은 미국이 책임져 줬던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동에서. 하나 더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리아가 이제 계속 도발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미국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회적으로. 시리아하고 미국, 이란 좀 견제 좀 해줘. 우리 바로 머리 위에 핵을 안고 살 수 있으니까 견제를 해줘. 아니면 우리 중국하고 사업한다? 이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큰 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개별적 이벤트 가지고 미국과 줄다리기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거시적인 환경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하고 네네. 오늘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온다면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한국 시장. 네. 반도체 그 대형주 흐름이 오늘 좋았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한 3천억 사고 하이닉스도 한 800억 정도 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더군다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도 났었는데 외국인의 이 흐름. 제가 아까 그 시총상 10개 종목을 쭉 나열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들 한번 가격 변화 한번 보셨습니까? 하이닉스가요, 최근에, 그러니까 10월 장에서만 8만원 저점 찍고 9만 5천원까지 약 20% 올랐습니다. 삼성 SDI가 20%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5만원 저점 찍고 90만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40만 원 초반에서 52만 원, 3만 원까지 왔습니다. 요 말씀드린 네 다섯 종목이 최근 10월장에서 20% 내지는 2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어떠한가요? 지수는 2150포인트 저점 찍고요. 조금 올라왔습니다. 2250포인트. 약 5% 올라왔거든요. 지수는 5% 올라온 반면에 시총상에 있는 네다섯 개 종목들이 바닥점 대비해서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20% 가까이. 그렇다고 본다면 앞서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종목들, 흐름들, 요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분위기는 일단 싹 만들어 놨습니다. 네. 뭐 전체 10개 종목이 안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거기에 정점을 찍은 거죠. 이제 나 삼성전자 올라가겠다. 시장에서 바닥 찍고 움직일 때는요. 첫 번째로 첫 바닥에서는 그 지수 관련 핵심 대형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2등주들이 움직입니다. 2등주라고 하면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일 거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LG전자가 아니고 최근에 움직였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2등주입니다. 약간 수익률은 뒤떨어지겠지만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LG화학이 대장이면 반면에서 수익률은 SI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2등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의 경향이 바뀌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진짜 대장주가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라고 삼성전자 신호를 준 거죠. 그러면 오늘 LG전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LG전자를 가지고 있다. 팔고 옮겨 타야 될까요? LG전자 주가 습성을 잘 보시면 정말 안 움직인 주식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분도 네. LG전자로 거의 60% 마이너스 반토막 났다가 7년을 버텨서 결국 2배 수익 내고 그렇죠. 나왔다고. LG전자 지난해 2020년 12월 24일에 상한가 쳤지 않습니까? 정말 안 움직이다가 한 번 움직이면 그 탄력이 엄청나게 LG전자 주가 패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오늘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다라고 해봐야 뭐 8만 원, 7만 원, 9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진입하셨던 분들 많은데 그나마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의 이번 주, 다음 주 시장 흐름에서 대장주들이 한번 지수를 올려주고요. 그럼 내 종목은 언제 가요? 나는 삼성전자도 LG전자도 가지고 있지 않고 더더욱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중용주 섹터 또는 약간 옐로칩이라고 하죠. 네. 옐로칩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움직일까요? 간단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 다 예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옐로칩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은 시총 22종목만 사는 거고요. 기관들은 여러분께서 제가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 바스켓에 있는 종목을 사기 때문에 이 옐로칩 종목들이 대부분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많은 것도 기관이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옐로칩 종목, 기관의 종목은 2,500포인트를 근접하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틀림없이 키 맞추기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소부장. 이게 어느 시점부터 같이 따라줄 것이냐. 소부장 섹터 그리고 2차전지의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흘러가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완성품 제품들이 기업들이 움직일 때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텀을 둡니다. 근데 소부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소부장 중에서 그럼 난 제일 먼저 가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소부장 중에서도 소재주이거든요. 소재주가 먼저 갑니다. 부품 장비보다. 근데 소재주는 다 고가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진 세미컴이라든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머리를 살짝 들었습니다. 요 소재 관련 종목들이 1차적으로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 부품이 따라갑니다. 기술력의 차이죠. 장비 부품은 좋은 장비를 수입해서 검사하고 이런 기술력에서 수주를 받기 때문에 장비의 그 퀄리티에 따라서 회사 가치가 달라지는데 소재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소재주가 먼저 가는데 2차전지 완성 제품 회사들이 그래도 바닥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소재주가 따라갑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들이 소재주 중에서도 이제 뭐 그 특정 종목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흐름을 판단해서 아마 짚어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진 세미콘 같은 종목들은 지금 장에서 또 앞으로의 장에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얘기하시니까 네. 오늘 그 하이닉스 어닝 쇼크 발표하면서 내년도 투자를 네. 한 절반 정도 줄일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장비주에게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적보다도 그 뉴스를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 왜냐하면 반도체는 주기 산업이거든요. 일정 주기마다의 침체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주기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이제 1등을 계속 점유하려면 안 좋을 때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이런 식의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 뉴스는 약간은 좀 걸리는 뉴스였는데 실제로 뉴스와 실천 내용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3% 상승을 여기에서 이유 찾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반사 이익이 삼성전자에게는 있는 거 아니냐.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공급망에 있어서. 네. 네. 하여튼 요거는 좀 더 내일 시장까지 좀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거죠.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게 삼성전자로 이렇게 지수를 잡아놓고 다른 것들 팔면서 네. 하는 이 외국인들의 행태 우리가 하도 많이 당해보지 않았냐. 내일 위클리 옵션 그거에 따른 일시적인 포지션 변화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분. 뭐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 14개월, 15개월 동안 너무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6월부터 15개월, 16개월 빠지면서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올라갈 만하면 빠지고 계속 그러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만큼은 흐름에서의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빠질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여기에서 2000 이하로 내려간다?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상황의 전환이 되게 되면. 그런데 기존에는 시장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만하면 빠졌던 이유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금리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박싱이라든가 이런 주변 상황에서 내용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지금은 주변 정리가 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종과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TNG가 오늘 강세를 띄웠는데 보니까 뉴스가 있어요. 이벤트. 싱가포르계 사모펀드가 인삼사업 분리 주주 제안을 했다. 이게 이제 결국 주주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관과 신사인가요?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로버트 기어가 나온 영화였는데 예.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 로버트 좀 리차드 기어가 이제 백기사로 나와서 기업을 사서 쪼개서 파는 일을 진행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오래전 영화라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 KTNG에서 분리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추진한 집단을 분석을 해보면, 칼라일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칼라일 사모펀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명한 분이 계시죠. 저도 업계에 있을 때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많이 들어, 이상현 씨라고. 이분이 어떤 시장에서 유명한 M&A를 하시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지금은 아마 아닐 건데 과거 2010년 뭐 이럴 때 이분이 이제 칼라일 그룹 한국지부 대표였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게 ADT 캡스 있죠. 보안 회사. 네. 이 보안 회사를 인수해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SK에. 한번 성공액이 3조 아마 규모였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 4조 요 규모로 이제 수익을 엄청 내고 팔았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지배주주 개선을 요구하면서 현대 글로비스 주식을 10% 사가지고 주가 부양을 시켜서 팔고 이제 블락딜로 팔고 나왔던 요 이력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실제적으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요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KTNG 물론 분리해서 회사 어떤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KTNG 제가 잘 안 보는데 장대 양봉에서 상한가 쳤나? 아니요. 라고 보니까 3%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란 게 아니 3.8% 올랐는데 무슨 이거는 진짜 뭐 한 10% 이상 오른 그 네. 장대 양봉이에요. 그만큼 안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네, 안 움직이는. 맞아요. 저 상한가 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 분위기의 흐름은 단발성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위기를 잘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요 비즈니스 이상현. 네네네. 그래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KTNG 이 분리 매각에 대한 이슈는 실제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참 똑똑하시고 주식투자 잘하세요. 왜냐면 정부에서 뭐 공기업을 매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약간의 그 물집히는 공기업 매각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보지만 민영화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서 요 타이밍에 요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어떤 주가 부양을 시키는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단기 변동성을 위한 매매는 가능하겠으나 이 이슈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어떤 중장기 투자라든가 이 전망에 대해서 바라보는 건 좀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분의 투자 스타일이 그렇다. 이상현. 그러니까 네. 보니까 지금 FCP 대표, 네. 홍콩 사모펀드 네네. 대표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이분의 과거 그 스타일을 보면 네네. 그런 식으로 분위기만 만들고 그렇죠. 빠져나갈 치고 수 빠지는. 있다. 네, 굉장히 잘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잘 지켜보시고요. 어쨌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의심은 세워두자. 그렇죠. 네. 이게 야 KTNG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오를 거야. 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울고 웃는 기업들이 나오죠. 그렇죠. 좀 뭔가 안 좋았는데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좋을 것 같았는데 나빠지는 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현재까지의 스코어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서부터 그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번 주에는 뭐 건설, 자동차, 조선, 뭐 일부 게임주들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2차전지 비롯해서 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한 중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발표되는 실적에 기반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하는 분위기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날 이제 시간 외에서 발표한 몇몇 종목, 구글이나 M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하락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본장이 시작되면 또 다른 분위기에서의 그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래, 지금 충분히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가격에 반영돼 있다. 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그래,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해 경기 안 좋아서 금리 인상되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실적 분위기에 대해서 가격적으로 반응 안 할 것이다.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적 좋아진 회사는 몇 안 될 겁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미 기준치,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 가격도 낮아졌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인데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일단 오늘 박진희 부장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다 이번 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들은 아마 다 접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또 미국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원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금 원전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원전주를 들고 있는 분들 정말 지금 괴로워요. 근데 보니까 뉴스도 폴란드 쪽으로 이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폴란드 수주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저는 원전주를 그렇게 선호하는 입장에서의 그 취지는 아닌데요. 만약에 저에게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되물으신다면, 저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가격의 하락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상황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기본은 미련이
계속 손실을 확보하는 형태이거든요. 이게 원전의 상황이 그 지난해 또 올해 잠깐 이제 그 어떤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는데 이 근본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형성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전주 같은 너무 지금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구간에서의 업종인데 저는 매도를 여러분께 한번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딱 하나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30% 40% 물려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네. 근데 지금 정부 오늘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네, 그 정부에서는 어쨌든 원전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겠다, 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겠다 공약을 자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어떤 재료나 또는 호재이든 악재이든 한번 반영이 됐는데 이게 반영 부분이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되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횡보하는 형태로 가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 그리고 또 앞으로의 장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쪽에 비중을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장의 상승 흐름에 좀 맞춰가기 위해서 물려있는 걸 손절해야 되는데 그 대상의 업종이 원전주는 정리해서 옮겨 타는 전략으로 구사하는 게 어떨까. 옮겨 탄다면 어느 쪽이 좋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이제 아주 진지한 고려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냥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시장에 가려면 반도체주가 가야 됩니다. 반도체와 전기전자가 시가총액 비중 30%가 넘고요. 종목 수로도 한 270개 종목이 됩니다. 그러면 전제가 시장에 간다라는 전제로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이 종목이 안 가고 시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주식보다는 좀 가벼운 아까 소부장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 해당 종목으로 교체 매매로의 진행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주, 네. 배터리주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흐름이 좋아요. 네. 네. 2차 전지 소재주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좋았던 것은 배터리주들, 완성 셋업체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또 삼성 SDI가 좀 불을 뿜어줘서 2차 전지 완성 셋업체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업종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입니다. 퍼센테이지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3% 올라가면 어떤 종목은 1%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완성 셋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3% 올라가다 어떤 종목은 3% 빠지기도 합니다. 종목 간의 차별화가 너무 심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삼성 SDI는 단기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그럼 쉬어야 되겠죠. 반면에 뭐 LG화학이라든가 포스케미칼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또 올라갈 순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LGsolutions이 굉장히 최근에 가장 선도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들 종목이 이제 그 넥 라인에 거의 왔습니다. 단기 구간에서. 오늘도 3.5% 올랐어요. 그렇죠. 이 무거운 주식이 원래 안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아니, 잘 올랐지. 그렇죠. 계속해서 너무 잘 올랐죠, 지금.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제 종목 간의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업종 내에서 네. 이제 거의 그 단기적인 상황 하에서 시장 흐름이 좋아지면 더 가겠죠. 근데 단기적인 상황에서 종목이 순환한다는 차원에서 돌려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끝날 미국 뉴욕 증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지금 현재 시각이 5시인데 네. 현재 시각으로는 1.6% 정도 조금 줄였네요. 네, 1.6% 선물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빠진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만약에 안 좋다면 내일 역시 우리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뷰들이 또 네. 흔들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일단 오늘 그 아시아 시간대 빠졌던 부분이 전날 부분에서의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가격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아주고 약간 올리는 상황에서의 모습인데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시장 흐름에서 이슈가 있어서 빠진다 라고 하면 태세 전환을 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지금 빠져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미국도 미국도 우리도. 지금 이러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딛고 일어서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태세 전환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바로의 시각 전환을 해서 전략을 바꾸는 형태가 필요한 지금 변곡점 얘기하는데 지금이 그러한 변곡점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은 보유해야 될 때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는데 만약에 미국 지수가 뉴욕 증시가 빠진다면 나스닥이 어느 정도 빠진다면 우리는 뭐 매도가 됐든 비중을 줄이든 네. 전환 태세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그렇게 되나요? 그제 저점을 깨면 됩니다. 어제 말고요. 그제. 그게 그러려면 몇 포인트죠? 그게? 제가 지수까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보게 되면 그제 지수로 해서 네. 잠시만요. 제가 일봉. 네. 지금 11,200 정도가 이제 그 전날 끝난 지수이거든요. 그러면 그제 지수로 보게 되면 200포인트, 240포인트, 한 1,8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렴풋한 지수 상황을 볼 때. 종가 기준으로. 그렇죠. 장중에 우리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할 때 장중에 꼬리 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분석 기준으로 잡는 시점은 종가입니다.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내일 아침 네. 장이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장에 뭐 악재가 됐든 호재가 됐든 변수 요인들 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 많았어요. 뭐죠? 그 핵무기 네. 통보 훈련했다 러시아가 미국에 뭐 이런 속보도 나왔었고. 그렇죠. 뭐 호재에서 어떤 것들이 빠르죠. 있을까요? 네. 내일은 제일 중요한 게 그 ECB 금리 인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럽에서 금리를 이번에 세 번째 올리는데 지난 7월, 9월 그리고 이번 세 번째거든요. 네. 0.5, 0.75 이번에 0.75 할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근데 지난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전체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반응은 3일 연속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물론 그 이후에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하락이 뚝 떨어지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유럽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유럽 금리 인상하게 되면 경제 안 좋아지고 시장 상황 악화되고 이게 전파돼서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우려에 섞인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 계신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움직였던 시장에서 반응했던 내용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번에 0.5하고 0.75를 급박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동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는 내일의 그 이슈는 이제 유럽의 금리 인상. 요 이슈가 가장 이번 주 상황에서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일부터는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의 어떤 메시지가 없습니다. 네. 엠바고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그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금리 관련 11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 내용이 전파가 되지 않을 겁니다. 11월 3일에 딱 열어서 얼마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줄 거고요. 그 기간 동안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주변의 이슈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변동성이 참 심하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도 조석간으로 너무 변덕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울증에 빠진다고. 제가 현장에서 그 업무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그 개인 고객들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많이 하다 보는데요. 꼭 돈 버는 사람은 부자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그게 뭔가라는 걸 판단해 보니까 여유더라고요. 그 투자 방법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유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JDI 파트너스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네, 오늘 찐시황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어떻습니까? 처음이신데. 편안하고 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시장이 올라갈 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또 급락했을 때 모시는 걸로. 네, 오늘 수고하신 네, 김대준 대표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 아마 또 마음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었냐에 따라서 불편하신 분들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조금 전에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급한 건 내 사정이지 세상은 하나도 안 급하다. 저는 이 말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여유 있는 네, 마음을 갖고 네,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7시 장 시작 전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